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 강의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 정치사의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인파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는 그 도입부 부분을 여러분들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붕당이 형성되는 시기를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조금 더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이거 많은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깔끔하게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좀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집중 한 번만 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가겠습니다. 기출주제 31이고요.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선조 시기 때부터 봐야 돼요. 사림이 주도권을 잡는.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선조부터 스타트한다. 중앙정계에 이제 선조 앞 시기는 훈구와 사림의 싸움이었던 사화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지점부터는 훈구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면 안 됩니다. 사림이 중앙정계를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림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그래서 뭐 지방의 향촌 사회에서는 향약과 서원을 통해서 향촌을 꽉 장악하게 되고 인재를 양성시켜서 중앙으로 많이 배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림이 둘로 나뉘게 되죠. 어떻게 나뉘느냐? 선조 시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됐던 큰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는 이 이주전랑이라고 하는 직책, 인사권을 꽉 장악하고 있었던 이 이주전랑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김효원과 심의겸의 싸움,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척신정치, 청산의 문제를 가지고 해서 싸운 건데, 이 척신정치는 완전하게 배제시키고 간다라고 했던 것이 제가 힘 있는 세력, 동력 있는 신진 세력 이랬어요. 개혁적 성향을 갖는. 그래서 이쪽은 척신정치를 완전하게 배제시키고 가는데요. 이쪽은 동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일부 이제 포용하고 가자라고 하는 이제 저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이 동인이 다시 한번 분화가 되는데, 이 동인 같은 경우는 나뉘어지게 되는 계기가, 자, 요렇게 이제 보시고, 자, 하나는 이제 북인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더라.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북인과 남인으로 갈리게 됐던 이유가 뭐였냐? 여러분들 두 가지 사건을 떠올려야 되는데요. 자, 하나는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죠. 정여립의 모반 사건. 그리고 연이어서 일어났던 정철의 건저희 사건입니다. 정여립이 모반을 한다, 역모를 꾸민다라고 해서 이걸 혼내주기 위해서 칼잡이 역할을 했었던 것이 정철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정철은 서인정철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서인정철이 선조의 미움을 사죠. 자신의 뜻을 올리다가 광해를 왕으로 올리려고 하는 자신의 뜻을 올리려다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정철을 처벌하기 위해서 동인 쪽의 입장에서 이 서인정철을 두고요. 강경하게 처벌할 것이냐 북인, 온건하게 처벌할 것이냐 가지고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북인 강경처벌, 남인 온건처벌의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뉘게 된다. 항상 여러분 여기서 갈래가 나뉘어진다는 거는 여기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인을 바라보면서 갈래가 나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남인 쪽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다가요.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하면서 이 북인 쪽의 문화생들, 당시에 이제 북인의 이 학파의 스승으로는 조식 이런 인물이 있었는데, 조식의 문화생들이 많이 이 의병으로 활동을 참여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던 많은 이제 북인 일파가 주도권을 잡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에 왕으로 올라오는 선조 다음에 이제 누가 왕위로 올라오게 되냐면, 쭉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제 광해군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광해군을 지지했던 파가 북인 중에서도요, 좀 강경 성향의 이 대북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이제 대북파가 광해군을 지지하게 돼요. 이제 북인은 대북파가 있었고 소북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대북이냐 소북이냐까지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 광해 같은 경우는 출생에 대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후궁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선조도 그 다음에 광해를 왕위로다 올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을 가고 했을 때 이 광해가 한쪽에 축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황해라든지 이 평안도 일대를 전부 뭐 의병을 모집하기도 하고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광해와 그다음에 이제 북인 일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광해는 왕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왕으로 올라오는 그 지점에 후궁 출신이었던 광해하고는 다르게 이제 계모인데 왕비죠. 왕비였던 이 임목대비한테서 영창대군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영창대군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왕위를 다음에 승계하는 데 있어서 이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 이거는 광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광해를 지지하고 있었던 대북파들한테도 너무 위협적인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이제 이 배다른 형제였던 영창대군을 결국에는 이 아주 그 기록의 증살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가둔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뜨겁게 데워가지고. 그래서 이 영창대군이 잔인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광해군이라고 하는 이 왕의 도덕적인 스크래치를 얻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광해는 패모살제, 임목대비를 서궁에다가 유패시키고 그다음에 자기랑 배다른 형제인 영창대군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스크래치.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중리배교.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줬는데 오랑캐 나라인 이 청나라 후금하고 화친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를 문제 삼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명분을 중요시했던 어느 파? 서인 쪽에서 이거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이 서인 들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들고 나와서 이 서인이 광해군을 폐위시키고요. 그게 바로 이제 정치 제대로 못한다. 정치를 올바르게 돌리겠다라고 했던 것이 반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왕을 누구로 올리게 되냐면 이제 인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조 반정이 되겠어요. 자, 이럴 때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북인, 광해군을 지지했던 북인은 이 중앙정계에서 이제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앞으로 이제 남게 되는 것은 바로 서인과 그다음에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되는 남인이 여기서 이제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요. 우리가 이 앞은 지난 시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남인이 쭉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거, 그리고 한쪽 축에서는 서인이 쭉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거. 바로 이제 이런 두 축이 각축을 다투는 장면만 보시면 여러분들 끝이에요. 근데 제가 개가를 먼저 해드릴 건데 광인 그리고 효종 그다음에 현종 그리고 숙종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효종 시기는 인조 다음에 왕으로 들어섰던 이 효종은 장남인 소현세자가 아니라 차남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은 차남인 복림대군이고 참고로 이 왕이 차남으로 인해서 차남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유가 왕의 정통성에 대한 부분에 이제 논쟁이 붙어요. 그게 어디에서 붙냐면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붙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종 때 일어나게 돼요. 그걸 바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송 논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송 논쟁을 가지고 싸우는 거는 서인과 남인이 싸우게 되는데요. 예송 논쟁은 두 번 일어나요. 1차, 2차 두 번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현종 시기 때 첫 번째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이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일어났던 이 예송 논쟁에서는 남인이 이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종 시기 때 이런 어떤 붕당 간의 다툼이 일어나니까 숙종 시기 때 저 숙종이 왕의 권한을 쥐고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판도를 바꾸는 탕평 정책의 일환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환국이에요. 정치적 판을 바꿔버리는 환국을 일으키게 되는데 예송 논쟁은 1차, 2차 두 번 일어나는데 환국은 1차 환국, 2차, 그 다음에 3차 세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1차 환국에서는요. 서인이 이겨요.
다음에 2차 황국에서는 남인이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황국에서는 다시 서인이 이기게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처음에 서인이 이겼다. 그 다음에 남인이 이겼다. 자, 그 다음에 서인이 이긴다. 자, 그 다음에 남인이 이긴다. 자, 그 다음에 서인이 이긴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총 5번이에요. 자, 서인으로 시작해서 서인으로 끝나요. 서인으로 시작해서 서인으로 끝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환국만 놓고 봤을 때도요. 서인으로 시작해서 서인으로 끝나요. 주도권이. 그래서 서인, 남인, 서인, 남인, 서인. 요 패턴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요. 쉽게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당 이게 답니다. 그 전에 뭐 우리 한국사 시간에 너무 막 복잡해서 뭐 들을 때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붕당이라고 하는 거 여기 하나로 끝나시면 돼요. 여러분들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를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해군 시기 때 북인이 집권을 하게 됐다. 외란 때 다수의 의병장을 배출한 북인이 집권을 하게 되고요.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전국을 주도하게 되고요. 그러나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북인은 몰락하게 된다는 거. 자,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인조 시기 때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이 됩니다. 이 서인의 주도하에 남인 일부 세력하고 같이 연합해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인과 서인이 서로 공존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 되게 건강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 안에서도 당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어느 한쪽 당의 주장이 너무 강하게 끌고 들어가지 않도록 서로 상호 견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건 건강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상호 비판과 공존 체제를 형성하더라.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 당의 주장으로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효종 시기 때로 들어가게 되면 인조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효종은요, 여러분 장남이 아니라 차남 복림대군이 왕으로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 효종 같은 경우는 이 시기 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시험에서 여러분들 북벌과 관련된 내용, 북벌. 북쪽에 있는 오랑캐 친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바로 이제 현종 시기 때 벌어지게 되는 예송 논쟁, 요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실 텐데 이게 이제 1차 예송은요. 효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당시 효종의 어머니이자 지금 이게 벌어진 게 현종 시기예요. 근데 현종한테 이제 할머니가 되겠죠. 그 할머니가 여전히 살아계신 거예요. 효종은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요 조선시대 때 국조오례이라고 하는 국가의 예법서가 있어요. 근데 그 예법서 안에 당시에 차남이 이렇게 사망을 했을 때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거기에 대한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지가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문제가 크게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어떤 논의들이 있었냐 보시면 서인 쪽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해요. 송시열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서인의 우두머리, 우리가 영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학식이 아주 높은 사람을 뒤에 이렇게 자자를 붙이잖아요. 공자, 맹자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 저때 이제 송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박학다식했고 학문적으로도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어가지고 왕조차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저 송자였어요. 근데 저 송시열이 무려 송시열이 주자갈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자가 만든 사대부 예법서예요. 집안의 예법서인데 저 주자갈에 따라서 왕과 사대부는 같은 예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신권의 입장에 있는 신권 강화루를 바탕으로요. 일련서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서인은요. 근데 반대로 남인 쪽은 왕과 사대부는 다른 예법을 따라야 된다. 엄연히 왕은 다르다. 비록 차남이기는 하지만 다르다. 그래서 상복을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보면 무슨 저렇게 뭐 상복을 1년 입는 게 중요한가 3년 입는 게 중요한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걸려 있냐면 차남이었던 이 효종을 왕으로서의 그 정통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가 예민하게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이 1차 예송에서는 누가 이겼다? 여러분들 제가 먼저 개괄을 해드렸습니다. 1차에 누가 이겼냐면 서인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1년서를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1차 예송 서인이 이겼다. 자, 그 다음에 두 번 일어납니다. 예송은 2차 예송인데요.
자, 2차 해송 때는 이번에는 효종의 비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여전히 그 자의대비가 살아계세요. 오래도록 살아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비가 죽었을 때, 며느리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느냐. 자, 그런데 이제 서인 입장, 여전히 이제 신권강화론 입장에서 9개월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상복. 남인 쪽에서는요. 1년을 입어야 된다. 1년설을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2차 예송에서는 누가 이긴다? 여러분, 서인, 남인이죠. 그래서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2차 예송.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1년설이죠.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헷갈릴 필요가 없이 둘 다 예송. 1차 예송, 2차 예송인데요. 둘 다 만약에 누가 몇 년설이 이게 채택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3년설, 9개월 이렇게 나오는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둘 다 1년설이 채택된 겁니다. 한 번은 효종이 사망했을 때 1년설 채택된 거고요. 한 번은 효종의 비가 사망했을 때 1년설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두 번째는 이제 남인이 정권을 얻게 되는, 주도권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환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환국. 정치적 판을 바꿔준다. 이게 환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첫 번째 환국. 환국은 3번이에요. 환국은 3번. 근데 지금 이 시기 때 주도권을 누가 잡았냐면 남인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 남인이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너무 이제 남인의 힘이 세고 왕의 어떤 권위를 능멸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냐면 남인 쪽에 일파였던 허적이 왕의 허락 없이 왕실의 천막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게 남인의 기름천막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우리 막 이렇게 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할 때 태양볕에요. 이렇게 기름천막 있어요. 그래서 햇볕을 가려주는. 거기에 보면은 뭐 이게 1학년들은 거기 만약에 선배 뭐 2, 3학년 언니들이 이렇게 있거나 이러면 조금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늘 아래 이렇게 1학년들이 가서 쉬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런 기름천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왕실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름천막. 근데 이게 저 허적집에 집안에 경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숙종이 야 이거 허적네 가져다 줘서 행사 잘 치를 수 있도록 빌려줘. 이렇게 했는데 이미 저 다 가지고 갔습니다. 허적이 가지고 가서 쓰고 있네요.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종이 뒤집어져요. 이거는 사실 왕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능멸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건 그냥 작은 어떤 불씨, 사건이 직접적으로 촉발되는 불씨에 해당되고요. 그 이전에는 이미 남인의 세력이 너무너무 저 힘이 셌던 거예요. 왕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어떤 작은 사건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같이 연루되냐면 이제 허적의 서자입니다. 저 허견이 아들인데요. 저 허견이 역모 사건을 꾸민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연루가 되면서 남인을 대대적으로 중앙 정계에서 이제 말하자면 주도권을 다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판을 누구한테 바꿔주게 되냐면 서인 쪽으로 판을 돌려주게 되는 바로 이제 이런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고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시면 1차 황국에서는 남인의 허적의 기름천막 사건으로 인해서 서인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이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인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서인의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가게 되죠. 이 판을 한 번 더 뒤집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일어났던 한국 기사 한국입니다. 숙종은 바람둥이, 숙종은 뭐 여성들 너무 좋아해. 이게 숙종의 이미지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장희빈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인현왕후는 아들이 없었죠. 이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희빈장 씨가 들어와서 숙종하고 저 희빈장 씨 사이에서는 이제 아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고 원자로 정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왕위를 승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원자로 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불거지게 돼요. 뭐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장옥정, 그러니까 장희빈 또는 인현왕후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는 그냥 뭐 여성들하고 희희낙낙하는 뭐 숙종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내가 뭐 오늘은 희빈장 씨의 처소에 들겠다라고 하면 당시에 이 희빈장 씨를 지지하고 있었던 남인들의 어깨뽕이 막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려 저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인들이 얼마나 이 어깨가 올라갔겠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아까 그 서인들의 우두머리였던 송자라고 했던 사람 있죠. 송시열이 이거 가만히 두고 있지 않아요.
아직 젊습니다. 인현왕후도 아직 나이가 어리고 숙종도 나이가 어리고 조금 더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원자 정호의 문제를 조금 지연시키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만류해요. 근데 여러분 무려 제가 왕도 두려워했던 송시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숙종은 그렇게 여러분들 막 치맛복에 둘러싸여서 막 여성들만 너무 좋아하고 이런 왕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뭐 아주 이제 카리스마 있고 과단성 있게 무려 이제 송시열하고 전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뭐 숙종 같은 경우는 희빈장 씨 아들 굉장히 많이 예뻐했다고 해요. 근데 이 송시열의 이런 어떤 반대의 주장에 전면전을 승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숙종이 이겨요. 숙종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송시열은 사살을 당하게 돼요. 무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주도권이 지금 다시 이제 경신왕국에서 보게 되면 허정의 기름천막 사건으로 인해서 서인한테 주도권이 돌아갔잖아요. 근데 서인이 어깨뽕이 올라왔는데 장희빈의 원자정호 문제로 인해서 다시 이제 남인에게 주도권을 바뀌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송시열도 사사당하고 서인이 처형 축출되면서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인현왕후는 폐위가 되고요. 희빈장 씨가 왕비로서 책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서인이 주도권을 잡았다가 장희빈의 원자정호 문제로 인해서 남인이 이렇게 주도권을 잡는 구도로 넘어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서인으로 시작해서 서인으로 끝난다. 여러분 마지막 한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국은 갑술한국이에요. 남인이 인현왕후 왕후 보기를 빌미로 서인을 제거하다가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인현왕후 보기 운동을 벌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인이 주도권을 다시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현왕후 복이 됐다. 남인을 몰락시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요. 당시에 장희빈이 있고 그다음에 숙종의 여인들 장희빈이 있고요. 그다음에 숙빈 채씨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인물이 인현왕후를 따라서 궁궐에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인현왕후가 뭐 이렇게 궁궐에서 쫓겨나고 이랬을 때 막 숙빈 채씨가 인현왕후를 위해서 막 슬퍼하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뭐 밥상도 차리면서 계속해서 인현왕후를 보면서 막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숙빈 채씨, 이 인현왕후가 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숙빈 채씨도 같이 여기에 합류가 되는데 이 숙빈 채씨 사이에서 숙종하고의 사이에서 이제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훗날 누가 되냐면 그게 바로 영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희빈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누가 되냐면 경종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적으로는 이제 경종이 들어오고요. 숙경영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종, 그다음에 영조 이렇게 되는데 숙빈채 씨는 궁궐에 인현왕후 따라서 들어온 무술인데, 그러니까 그냥 궁궐에 아주 이게 청소를 해주는 미천한 출신인 거죠. 거기에서 영조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조는 그 자신의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던 왕이기도 해요. 자, 아무튼 서인이 재집권을 한 후에 소론과 노론이 전국을 주도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한 번 이제 더 나뉘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서인으로 시작해서 서인으로 끝났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이 서인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두고요. 서인에서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다시 서인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이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어졌던 요 분파가 더욱더 갈등이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론과 노론. 갈려지는 건 여기인데 이들 사이의 갈등은 서인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두고 더 강경하게 또는 온건하게 라고 하는 또 갈래가 더 강해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국의 결과, 이거는 예속 논쟁을 비롯해서 이게 너무 분단 간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당시에 숙종이 이거를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탕평 정책의 일환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을 통해서 정치적 판도를 너무 한쪽한테 힘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추세가 나타나더라. 일당 독재화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붕당 정치가 변질됐다, 일당 독재화가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환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격화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요 신임사화, 요거 하나만 좀 체크를 할 텐데, 이 신임사화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장희빈하고의 사이에서 경종이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숙빈채 씨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숙빈채 씨 사이에서도 영조를 낳게 돼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경종을 지지했던 파가 바로 이제 소론이었고, 그 다음에 이 영조를 지지했던 파가 또 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에서 이 경종 같은 경우는 아직 너무 병약하고, 그 다음에 아들도 못 보고 이래서 자꾸 노론 쪽에서 연인궁, 이 연인궁인 영조를 올리자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러나 이제 이 경종이 왕으로서 있을 때 세제책봉에 대한 논의가 일어납니다. 세제책봉은 세자책봉이 아니라 형제, 배다른 형제인 이 영조를 왕으로서 올리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영모잖아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자기의 다른 형제인 영조를 올리자라고 하는 건 영모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꾸 연인궁은 영조를 얘기합니다. 이 연인궁을 올리자라고 하는 움직임에 소론이 노론을 한 번 제거하려고 든 것이 그게 신임사화예요. 마지막 사화. 그거는 이제 경종 시기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한 번 노론에게 타격을 입혔는데 경종이 이걸 끝까지 왕을 이으면 참 좋았겠지만 결국 저 경종은 얼마 안 있다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노론의 지지를 받고요. 근데 영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뭐 어떤 그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것들도 문제시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종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 이런 어떤 누명을 또 많이 씌우게 돼요. 그래서 사실 왕으로서 올라오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왕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 왜 사도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도 자신의 아들에게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그건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이나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그 아들에게 많이 좀 투영이 됐을 거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은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예주에서 선왕의 국상에 대해서 아래입니다. 선왕께서 차남으로 왕위에 오르시어 자위 대비의 복상 기간에 대한 논쟁으로 불거졌다. 예속 논쟁이네요. 올해 이에는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소서. 이거 예속 논쟁이네요. 차남으로 선왕의 국상이니까 이거는 1차 예송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억. 남인과 서인 간에 발생한 전례 문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북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광해군과 관련된 것만 걸릴 거예요.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 북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배경?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송시열, 서인 쪽의 영수 송시열이 주자가래에 따라서 1년만 입자 이렇게 얘기하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이고요. 리을 보시면 외척 세력인 대윤과 소윤 간의 대립으로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누가 돼도 윤이 된다. 어차피 윤씨가 된다. 윤원영, 윤희밀파의 싸움, 문정왕후, 장경왕후 집안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저거는 누가 돼도 윤이 된다. 얼싸좋네. 을사사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을사사화. 여기랑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넘어가서요. 기출주제 3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당파 간의 싸움이 극대화되고 또는 이게 나중에 숙종 시기 때 가게 되면 환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한쪽의 주도권이 들어가게 되는 이제 일당 독재 이런 수준을 겪으면서 영조가 어렵사리 왕으로서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영정조 시기 때는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런 분당을 잠재우는 거. 탕탕평평. 어느 한쪽 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르고 균등하게. 이게 바로 이제 탕평 정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영조하고 정조의 탕평책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영조 시기 때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완론 탕평.
정조 시기 때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줄론, 탕평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분 이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만한 탕평, 완론탕평.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붕당의 폐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심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완전히 그런 당파를 없애고 국왕을 지지할 수 있는 탕평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붕당을 부정하는 선언을 하게 돼요. 영조는. 근데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이 막 싸워요. 근데 예를 들면 카리스마 넘치고 강력한 선생님이 등장해가지고 야 니네 당장 이 앞에서 서로 손잡고 화해해. 그러면 얘네가 선생님이 무서워서라도 둘이서 막 화해를 한단 말이죠. 악수를 하고. 근데 이 선생님이 등 돌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또 막 싸우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영조는 강력하게 이 왕의 권위로다가 붕당을 눌렀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지지해주고 있었던 이 노론 세력을 완전히 누를 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탕평을 완전히 잠재우기도 어려웠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완만한 탕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조의 줄론 탕평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 정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준엄하게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요. 그래서 니네 너 이야기해봐. 둘이 싸우고 있어요. 너 이야기해봐. 너 이야기해봐. 네가 이거는 잘못한 거야. 너는 네가 이게 옳은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주는 준엄한 탕평을 했다. 줄론 탕평.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줄론 탕평, 완론 탕평, 줄론 탕평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억이 안 난다. 정조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정조준. 자, 그러면 갈게요. 영조 즉위 직후의 상황인데 탕평 교서를 발표하게 된다. 탕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비추고요. 영조는 올라올 때 쉽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왕의 자리에 올라오는데 당시 경종의 죽음에 당시 경종실록에 어이들이 이거 절대 상극인 음식이니까 바치면 안 된다라고 했었던 그 음식 게장하고 생감이 같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저게 이제 경종한테 올라가게 되면서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아주 그런 영향을 끼쳤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막 기록에 남겨져 있거든요. 근데 저 이제 경종의 죽음에 영조와 노론이 관련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인자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너를 1인자로 인정할 수 없다. 2인자의 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인자. 영조 너 1인자로 인정 못해. 2인자의 난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누가 일으켰냐? 조금 제가 깊게 설명드리면 영조를 지지한 것이 노론이잖아요. 근데 노론의 갈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서인에서 나왔잖아요. 서인에서 노론, 소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북인은 안 나옵니다. 남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도권을 진 게 노론이라고요. 노론 쪽에서 영조를 지지했다고요. 그러니까 배제된 세력은 누가 되냐면 소론과 남인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2인자. 영조는 난을 진압한 후 각 붕당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완론탕평이고요. 그리고 온건하고 타협적인 탕평파를 등용을 시킵니다. 또 여러분 영조는요. 이벤트 군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벤트와 관련 탕평 정치와 관련된 이벤트는 영조한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균관 입구에다가 탕평비를 건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탕평채 우리가 뭐 집에서 잘 즐겨 먹지는 않아요. 급식 먹을 때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묵이랑 그다음에 뭐 계란 지단이랑 김이랑 이게 색깔이 다양한데 당파를 보여주는 색깔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골고루 어우러져 있는데 너무 맛이 좋다. 이런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을 어떤 그런 이벤트성 어떤 음식을 만들기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조전랑의 권한이 약화됩니다. 저거 이조전랑제 가지고 싸웠잖아요. 인사권을 갖고 있었던 저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다는 거. 그래서 후임자 추천권, 3사의 관리를 선발하던 관행을 폐지하게 됐다는 거. 영조 때.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못 됐다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영조 이후에 영조의 아들이 있었죠. 사도 뒤주에 갇혀 죽은 그 왕이 되지 못한 비운의 세자죠. 이 사도 세자의 또 죽음을 계기로 노론 내부에서 또 벽파와 시파로
분열이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막 길게 연결하지 마시고 이게 당파를 물어보는 거는 제가 아까 개괄을 해드렸던 그 부분에서 끝나고요. 나머지는 그냥 시파 벽파는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또 당시에 이런 또 분위기가 형성됐구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뿌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시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뭐 정확하게는 저게 이제 정조의 입장에 시류에 편승했다라고 해서 이제 시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슬퍼하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사도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파, 벽친다, 벽파. 사도의 죽음은 온당하다, 벽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여기에 뭐 남인이 들어갔니, 소론이 들어갔니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사도세자의 죽음을 두고 시파, 벽파로 나뉘어지게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균역법을 실시했다.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옷감을 2필에서 1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을 실시했고요. 이런 거 이제 애민정책의 일환이죠. 이런 것들은 다 조금 그 경제 파트 가면 다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요것도 경제 파트 가면 설명을 드릴게요. 균역법을 실시한 게 영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신문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신문고를 다시 설치합니다. 신문고 하면요.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영조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2번 걸리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근데 건축과 관련해서 수원화성을 건설했다라고 하면 정조고요. 그 다음에 청계천을 건설했다라고 하면 영조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청계천을 준설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영조의 개혁정책 이제 편찬사업인데 속대전이에요. 속대전. 경국대전을 만들었잖아요. 이거 경국대전 여러분 언제 언제요? 성종이죠, 성종. 근데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법이 더 많이 생기고 보완해야 되는 법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속대전 보완하기 위한 요게 이제 영조 시기 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제도와 역대 문물을 정리한 건데 우리나라의 동국의 문헌서 참고서적이에요. 동국, 문헌, 비고 이렇게 이제 편찬 사업으로 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정주의 탕평 정책 줄론 탕평입니다. 줄론 탕평. 정조도 사실 비운의 왕이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하고의 갈등 속에서 뒤주에 갇혀서 죽는 걸 본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실 심적으로 이 멘탈을 부여잡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업적을 남기고 굉장히 또 훌륭한 군주입니다. 이런 갈등 그리고 암살에 대한 위험을 저 정조도 맨날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조 같은 경우도 스스로 이런 무예 실력을 닦기 위한 그런 연습을 많이 또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언제 자기도 아버지처럼 그런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 올라오는 상소문을 밤 늦게까지 다 일일이 읽어보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조하고 정조 같은 경우는 아주 노력형 군주로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종이 약간 선제적 기질을 가진 군주라면 영정조는 어떤 노력형 군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이 또 이런 왕을 또 만들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줄론탕평이고요. 새로운 인사를 등용하는데 뭐 벽파라든지 환관 내시들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시파를 등용을 했다는 거. 사도세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파를 등용하고요. 그다음에 능력을 또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붕당의 입장보다는 능력이 좋은 세력, 뭐 노론 벽파 중에서도 또 일부 이렇게 교류하는 모습도 보여지더라.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젊고 유능한 문신을 초계 문신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관직에 들어갔어요.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됐는데 그 된 사람들 중에서도 능력이 좀 출중한 37세 이하의 젊은 관료들을 뽑아서 더 별도의 어떤 특별 교육을 연수 보내주고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장용령을 설치했다. 친위부대입니다. 국왕의 친위부대인데요. 서울에 왕을 지키는 정조를 지키는 네 장용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원화성에 외 장용령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장각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왕실 도서관이고 학문연구기관이에요. 복습 한번 해보면 세종 시기 때 집현전이 있었죠. 성종 시기 때 그걸 계승하는 홍문관이 있었어요. 정조 시기 때 들어오게 되면 규장각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발전을 시켰고 너무너무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왕은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어떤 그 당시 신분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에 맞는 자리를 줄 수 있는 군주. 이게 정말 나라를 이끄는 데 되게 필요하고 훌륭한 군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종 역시 그 기존의 어떤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노비 출신의 장영실을 등용을 시켜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만들어냈잖아요. 정조 역시요. 서얼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첩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조선사회에서 저 첩들은 과거의 응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별받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물들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이런 사람들을 규장각에서 검서관이면 규장각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책을 검사해주는 저런 검서관의 역할은 되게 중요한 직책이에요. 근데 저런 자리를 박제가와 유득공 등 능력 있는 서얼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군주죠. 자, 그 다음에 신의 통공을 발표했다.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기 위해서 유기전을 제외한 일단 체크부터 할게요, 여러분.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 이렇게 보시고요. 요거 경제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신의 통공, 정조, 금난정권 폐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원 화성인데요. 수원에 화성을 건립하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도시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가보세요. 가면은 뒤에 통닭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서 맛있는 통닭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저 수원 화성은 실제로 가서 보시면 우리가 그 성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방어용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게 성이거든요. 근데 수원 화성은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정조는 이 성을 건립하려고 할 때 단순하게 방어적 목적으로만 저걸 건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상적인 어떤 상업시설을 갖추고 그런 상업도시로서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상징적인 도시로서 이곳을 육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해감년을 여기서 치르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묘를, 사도의 묘를 이쪽으로다가 옮기기도 하는 뭐 그런 어떤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수원화성.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찬 사업인데 대전 통편.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경국대전이 있죠. 그 다음에 속대전이 있어요. 요거 두 개를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합쳐놓은 대전 통편을 정조 시기 때 한 거고, 그 다음에 동문 휘공, 뭐 대외관계를 정리한 문서집이고요. 무예도보 통지, 무예도보 통지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문무에 능한 사람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세종과 정조 이렇게 꼽습니다. 이게 꼭 뭐 저 왕 자체가 뭐 무예를 익히고 이랬다는 것보다는요. 문과 무에 다 관심을 가졌던 군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사군육진을 개척하고 그다음에 쓰시마를 정벌하고 그래서 훈민정음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정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규장각을 건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지만 또 역시 저렇게 무예도보 통지라든지 무예훈련서를 글과 그림으로다가 상세하게 기록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도 내셨습니다. 무예도보 통지. 그다음에 또 일성록인데요. 왕의 일기예요. 그래서 이거 세계에서 보기가 되게 드문 경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실록은 있잖아요. 이거는 제3자가 쓰는 거예요.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쓰는 건데 저 일성록은 날마다 스스로 반성하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왕이 나는 오늘 이랬다. 나의 오늘 심정은 이랬다. 이렇게 그 정조의 당시의 심정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일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기록물이 나중에 왕들에게 저게 이렇게 교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저게 계속 쓰여지게 됩니다. 정조 이후에도 일성록,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가상 인터뷰에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뭐 어제 문업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봤는데 탕평 청계천준설 나오네요. 그래서 건설과 관련된 거 청계천 영조, 그다음에 수원 하성 정조. 자, 그러면 1번. 지편전을 계승한 홍문관, 요거는 성종이고요. 그다음에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였다. 요거는 숙종에 해당이 되고요. 자, 3번.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였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 우리의 문헌서 참고서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정의 정청을 설치하였다. 요거는 철종 시기에 우리가 곧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체 비교하는 거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요거 기출주제 33 마지막 주제인데요. 요거 금방 끝납니다. 자, 보실게요. 영정조 이후에 영조하고 정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 군주 자체가 스스로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어나더 레벨.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왕들이 그거를 쫓아가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근데 정조 승하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등장했던 순헌철, 정순헌철 이렇게 되면요. 요 시기 때 헌종, 철종 시기 때 11살, 8살 막 초딩들 이 초딩들이 왕위에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무려 정조가 했던 이런 업적을 받아서 대업을 이루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그릇도 되지가 않았고 따라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당시 어떻게 했냐면 외척 가문들, 뭐 장인 쪽에서 이렇게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순헌철 시기 때, 순조 시기 때는 정조 사후에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이 정순왕후는 누구냐면 영조의 계비예요. 근데 저 정순왕후가 아주 나이 어린 뭐 15살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요. 시집을 와가지고 처음에는 영조 뒤에 숨어가지고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노론 세력이에요.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수렴청정. 그래서 저 노론 벽파가 사도세자의 죽음을 온당하다고 여기는 저 노론 벽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국정 상태는 정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조가 친정을 할 때 무렵이 되면 또 장인인 이 김조순을 중심으로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의 권한이 완전히 바닥을 떨어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헌종 역시 마찬가지로 풍양조씨 가문이 득세를 하게 되고 철종 시기 때 들어오게 되면 다시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철종은 여러분 강화도령이라고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저 철종의 조부가 누구냐면 은원군인데 그 은원군이 누구냐면 정조하고는 배다른 형제예요. 당시 배다른 형제,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이 은원군이 바로 이제 이 철종의 조부였어요. 근데 어디로 이게 다 이렇게 쫓겨났었냐면 강화도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가서요. 저 철종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세에 너무 어둡고 뭐 이렇게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런 사람 왕위에 앉혀가지고 이런 안동 김씨 세력들이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한 완전히 바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당이 주도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당 안에 소수의 성씨 가문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비변사, 우리 이 비변사는 외구의 침입으로 인해서 변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처음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게 비변사인데 이게 이 지점에 오게 되면 최고기구가 됩니다. 국정총괄기구.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겪고 나게 되면서 저 비변사가 권력을 크게 쥐게 돼요. 그래서 국정총괄기구로 자리를 잡게 되고 소수의 외척 가문이 저 비변사의 요직을 다 독점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막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문제점이 많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시기가 되면은 삼정에 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토지세와 관련된 게 전정이에요. 문제점. 그 다음에 군역을 내는 것과 관련한 거에서의 이제 문제점이에요. 군정. 그 다음에 환곡은 뭐냐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국가가 돈을 빌려주는 좋은 제도인데 뭐 이자를 뭐 배로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별로 원치 않는 돈인데 그걸 억지로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는다든지. 근데 이때 뭐 곡식 같은 거 빌려주면요. 거기다 막 자갈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주면서 받을 때는 양질의 곡식을 받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인 거죠. 그래서 전정, 토지세 문제, 그 다음에 군정의 문제. 이때는 군역을 잡으려고 국가에서 역을 잡으려고 백골징포, 하얀 뼈 이미 죽은 사람한테 물리는 거예요. 너 군대 가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역을 물리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한테. 그 다음에 환구첨정, 입에서 아직 젖비린내 가시지도 않은 어린아기한테도 먹이고 이랬어요. 뜯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웃한테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도 백성들이 괴로워서 도망가니까 이웃한테 먹이는 인증 등의 폐단이 발생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환곡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농민봉기가 촉발이 됐다.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홍경래의 난. 자, 보시면 순, 헌, 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요 순조 시기 때 홍경래의 난. 그 다음에 철종 시기 때
임술 농민 봉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홍경래난 때 좀 차이가 있어요. 이 홍경래의 난은 지역차별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역차별. 근데 이 임술농비가 전형적인 우리 앞에서 봤던 요 전정, 군정, 환국과 같은 수치제도에 대한 문제, 국가가 세금을 떼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봉기를 일으킨 거고요. 이거는 지역차별. 어디? 서북인. 평안도 지역. 여기 있는 사람들이 취직을 해 과거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에 붙었어요. 붙었는데도 취직을 제때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차별하느냐, 서토를 왜 이렇게 버린 땅처럼 분토처럼 취급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가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주축이 돼서. 근데 이때는 홍경래, 우군치 이런 사람들 이제 중심으로 해서요. 요것도 체크하실게요. 이 지역 자체가 평안도 지역 자체가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상인들, 광산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청천강, 대동강 위에 있습니다. 이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을 하였으나 결국에는 진압을 당하게 됐다. 이게 홍경래의 난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홍경래의 난 발생 지역을 보게 되면 청천강 이북 지역이죠. 요 일대예요. 여기 옛날에 여러분들 제가 위치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잖아요. 압록강의 동쪽이네요. 강동의 육주. 그래서 그 위치예요. 홍경래의 난. 여기 농사 짓는 곳은 아니고 주로 이제 무역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공업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임술농민 봉기 보시게 되면요.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이 원인이 돼서 여기도 역시 몰락 양반이 이끌고 가게 됩니다. 항상 이제 저렇게 좀 어느 정도의 그래도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수치제도에 대한 문제를 걸고 나와요. 당시에 정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의 정청을 설치하게 되는데 뭐 미봉책이라고 하죠. 그냥 임시로 대충 해놓고 실제로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순조 때 홍경래, 철종 때 임술농민 봉기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시고 이게 딱 보셔야 요때 요 사건, 요때 요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게 머리에 박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 시기에는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더라. 예를 들면은 뭐 정감록이라든지 미륵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정씨가 왕이 될 거다. 정도전이 왕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퍼지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학이 들어옵니다. 이게 천주교인데요. 우리나라에 이 천주교가 들어올 땐 처음에는 그냥 학문처럼 들어왔어요. 이거를 종교로서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걸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서학으로 소개가 됐는데 이 나중에 이제 저걸 세례받고 이러면서 이 종교가 점차적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호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맨날 이런 탐관 오리들이 맨날 세금 막 뜯어가죠. 너무나 우리의 삶은 피폐한데 저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 앞에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이래요. 교회당에 남녀 차별 없이 같이 들어가요. 신분에 상관없이 같이 들어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호응을 얻게 돼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거는 학문으로서 유지될 때는 정부가 크게 관여하지 않다가 점차적으로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성리학적 질서를 흔들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사 하지 않고요. 신주 모시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시 되면서 이제 탄압이 들어가게 된다. 이게 신해박해 또는 진산사건이라고 해요. 정조 시기 때 처음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데 당시에 윤지충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이제 모친상을 치르게 되면서 이제 신주를 불태우고 천주교식으로다가 이렇게 예의를 행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었던 이제 윤지충과 권상현을 처형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요. 천주교에 대해서 되게 세게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조 시기 때는 저렇게 세게 박해하지 않아서 오히려 천주교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순조 시기 때 가서 요거 이제 별표 치셔야 됩니다. 순조 때 신유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순조주기요 정순왕후 제가 아까 발톱을 드러냈다고 했잖아요. 수람청정으로 집권하게 된 이 정순왕후 노론 벽파 쪽의 입장입니다. 이 노론 벽파가 남인시파면 사도의 죽음을 슬퍼하고 정조 쪽의 측근 세력이에요. 이 남인시파는 바로 이 남인 쪽에서 천주교를 많이 믿었단 말이죠. 정약용 이 정약용 집안 전체가 다 천주교 집안이에요.
정약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약용은 누구냐면 수원화성 만들고 할 때 그 수원화성을 올리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중기라고 하는 걸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업적이 많습니다. 문화사로 들어가게 되면 정조가 아주 사랑했던 관료예요. 그런데 이 정약용과 같은 이 정조의 측근 세력을 칩니다. 그거를 뭐를 이용해서 종교적 탄압을 이용해서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유박해 같은 경우는 이게 겉으로 표면상으로는 천주교를 박해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정조의 측근 세력을 다 처단한 게 신유박해였어요. 대대적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황사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 이제 중국에 있는 프랑스 선교사한테 백서, 하얀 색깔 천에다가 글을 써가지고요. 이쪽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기 안에 난리가 났다. 빨리 우리를 군대를 보내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제 저 편지글을 썼는데 이제 저게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뭐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이때 뭐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요. 정약용 강진 유배 가고 요 황사영 백서 사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가 됐다는 거. 근데 여기 유배 가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정씨 형제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들 조사해요. 물고기들 조사해가지고 이걸 책으로 닦아 남깁니다. 자산어보.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뭐 기해박해, 병호박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처형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최대박해, 병인박해, 흥선대원군 시기 때 프랑스 선교사 대대적으로 처형하게 되는데 저게 우리가 근대 파트 처음 스타트가 되는 병인 양요의 원인이 됐던 사건이 병인박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서양의 학문이다라고 하는 이 서학, 천주교가 들어왔잖아요.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동쪽의 학문인 동학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동학은 당시 철종 때 임술롱미 봉기가 일어나는 시점이죠. 최재우가 서학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이제 동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늘님을 모시는 시천주를 모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동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많은 그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동학에 매료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평등 사상을 강조하고 민간신앙의 요소도 표현된 동학이 많이 확산되더라. 그래서 이게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힌다라는 제목으로 최재우를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과 한문버전과 용담유사인 한글 버전인 저 용담유사를 또 많이 편찬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적도의 우두머리는 성은 홍이고 이름은 알 수 없으며 우군칙, 오용진 등이 그의 부하라고 하옵니다. 김익수는 그들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 홍경래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여러분 홍이 붙었어요. 근데 홍건적. 이거는 홍건적은 붉은 두건을 쓴 도적대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거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신가게 했었던.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적의 우두머리는 성씨가 홍이고 이름은 알 수 없대요. 이 케이스는 아니고 홍경래밖에 없어요. 이게 더 어떤 여러분들한테 부연 설명이 들어오지 않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두 개 가지고 떠올려 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홍건적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그러면 공민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동까지 피신 갔네, 뭐 노국공주 다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홍경래.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임술롱민 봉기에 해당이 되겠고 조병갑의 탄압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이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될 거예요. 그다음에 선해청과 일본공사관 요것도 이제 근대사 파트 가서 배우실 겁니다. 이모군란. 그다음에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했다. 지역차별. 4번이죠. 남접과 북접이 연합했다. 요것도 동학과 관련된 거라 우리가 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정치사, 조선시대 정치사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으면 큰 산을 넘으신 거예요. 붕단과 관련된 파트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잘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